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약간 주변에 잡음이 들어가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어, 일단은 이게 최근 동향인데, 환율 동향인데, 여기 있는 캔들 차트가 이게 달러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빨간 요게 원달러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요 파란색, 여기 있죠. 짙은 파란색. 요게 달러, 아니, 엔화하고 달러 환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보라색 있죠. 이게 엔화하고 유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로는 기준통화를 유로화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표시된 거는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다른 환율하고 동향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달러를 기준통화로 하고 유로를 표시통화로 하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로화 환율이 아니에요. 그거의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비슷한 톤의 색깔인데 색깔이 흐린 것들이 있죠. 요 옅은 빨간색은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거고요. 여기 하늘색, 파란색 중에 약간 흐린 거는 이건 일본과 관련된 거고요. 보라색 중에 약간 흐린 게 이게 유로화하고 관련된 거예요. 요 흐린 것들은 각각 뭐냐면 달러 10년 국채에서 그 우리나라, 유로, 일본의 10년 국채 수익률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10년 국채하고 그 해당 국가의 국채 스프레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패턴을 좀 보면 2021년도 지나고 나서 쭉 코로나 팬데믹 터진 뒤에요. 2021년도 지나고 나서 추세적으로 계속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였고요. 그게 2022년도 9월, 10월을 지나면서 이 강세 흐름이 약간 정상화 패턴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요 시기 바닥점부터 환율이 올라가는 이 시기대를 보면 빨간 거, 파란 거, 달러 인덱스 캔들 차트 있죠. 요거는 일정 부분 좀 궤적이 좀 비슷했는데 후반부 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하고 일본의 엔화 환율이 달러 인덱스보다 벌어지는 강도가 세졌습니다. 유로화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우리나라 통화하고 일본 통화가 조금 더 약세를 더 보였다는 뜻입니다. 이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달러가 더 강해졌다는 뜻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나라는 이머징 통화니까 그렇다 치지만 일본의 엔화는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선호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통화보다 더 많이 이게 하락한 거거든요.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엔. 이건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요 큰 흐름에서 볼 때 여기 보시면 보라색 있죠. 약간 옅은색 보라색은 유로화, 그러니까 미 국채하고 유로화 간의 유로화 국채 10년 국채 간의 스프레드거든요. 그 스프레드는 요 시기 2022년도 시기 안짝에서 일정 부분 움직였어요. 조금 넘어간 적도 있지만 이 패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패턴은 여기 보시면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화 같은 경우에 일본의 그 미국의 10년 국채하고 엔화 10년 국채 간의 스프레드는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은 스프레드가 쭉 빠지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유로화하고 일본의 엔화 요 두 개가 10년 국채 수익률과 가지고 있는 스프레드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우리나라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프레드가. 그죠? 요 패턴을 보시면 요 끝자락에서 패턴을 보면 이 국채 간의 스프레드가 늘어나면 사실은 우리나라 통화보다는 미국 통화가 더 긍정적이라는 거잖아요. 국채가 수익률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부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의 국고채 10년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국고채 10년이거든요. 얘가 우리나라, 얘가 미국입니다. 보시면 이 두 개의 차 스프레드를 보는데 이 스프레드가 과거에는 이렇게 좁았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미 국채 10년을 들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게 난 거지 우리나라 국채를 들고 있는 게 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향후에 금리 하락 강도라든가 정도에 따라서 그까지 측정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나중 문제고 일단 스프레드 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국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움직임이 지금 최근 보면 여기서 큰 폭으로 벌어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우리나라 빨간 환율이 달러 인덱스하고 여기서부터는 궤적이 비슷하게 움직였죠. 그때 최근 트렌드를 보면 최근 트렌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달러 인덱스는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점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요 패턴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봉착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최근 국채 패턴 수익률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는, 미 국채하고의 스프레드는 약간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더 안 좋게 봐야 될 게, 국채 스프레드로 놓고 오면 이 시점부터 국채 스프레드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이 옅은 색, 하늘색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 속도가 이 유로화 빠지는 것보다는 폭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각각 차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하락폭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하튼 일본의 엔화 그 국채 스프레드가 미국 국채 스프레드하고의 갭이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화는 내려가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추세적으로.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한번 시장에 개입했다가, 이게 엔화당 160엔 깨고 안 깨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입을 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밑으로 급락을 시키긴 시켰는데 다시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의 연기금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미국 거를 줄이고 자국 내의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뭐 이런 뉘앙스를 던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일본의 달러, 일본 그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 수요보다는 엔화 수요가 많아지겠죠. 달러를 팔아가지고 엔화를 사러 들어와야 되니까, 엔화 자산을 사러. 그것 때문에 엔화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급락했는데, 최근 패턴을 보면 급락이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갈지 반등할지 아니면 옆으로 길쭉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시장을 개입했죠. 요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이 외환당국과 그 달러 수합 체결하면서 일정 부분 1,400원을 뚫는 거를 방어하고 밑으로 좀 내려왔는데 다시 들리고 있죠. 제가 이 얘기는 계속 말씀할 때마다 드렸는데 우리나라 환율은 추세적으로 못 내려갈 거다, 이거 일시적인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약발이 얼마 안 갔습니다. 지금 한 달도 못 간 것 같아요. 한 달도 못 가고 지금 다시 1,400원대 왔다 갔다 이제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뚫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슷한데, 일단 우리나라 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재정 수지가 안 좋아요. 이게 지금 그 관리 재정 수지거든요. 이제 재정 수지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통합 재정 수지가 있고 관리 재정 수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세금 받고 지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회보장성 기금이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는 거거든요. 요거 합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회성 보장기금, 보장성 기금은 받은 다음에 나중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 재정 수지를 보면 오류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 재정 수지를 봐야 되는데, 관리 재정 수지를 보면 이게 재정 수지가 일정 부분 적자가 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중에 그 세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쓰는데, 걷어들인 세수보다는 조금 더 쓰게 되는 거죠. 적자가 나니까. 이게 GDP 대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대적으로 이 규모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요걸 뭐 유로에선 3%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커졌냐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쭉 커졌어요. 이때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수축 국면으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포트하기 위해서 재정 수지가 조금, 관리 재정 수지가 커졌을 거고, 적자가. 2020년은 코로나 터지면서 그랬을 거고요. 2021년도 또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커졌을 건데,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게 아마 2022년도죠. 이때 들어와서 관리재정 수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만들고 있긴 한데, 이 재정이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 재정 수지를 정상화하려고 이렇게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면, 문제는 이걸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수를 자꾸 감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감세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경기 사이클이 돌도록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뭐 논쟁이 심하긴 하지만, 논쟁이 이제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감세가 사실 다시 투자나 소비로 전환되는 케이스, 특히 기업에 대한 감세는 그렇게, 그리고 그 부자에 대한 감세는 그런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여튼 지금 상황은 감세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재정 적자를 안 메꾸고 있어요. 이 재정 적자를 못 메꾸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국채 발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통화가치에 부정적입니다. 통화가치에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 세수 결선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2023년도에 세수 결선이 뭐 한참 미달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세수도 덜 거쳤어요. 지금 펑크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잘못 측정해가지고 세수가 많이 펑크 났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올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가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세금 정책도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영국이 이런 짓거리를 했다가 한번 큰 폭으로 그 국채 가격이 폭락한 적이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 이게 2022년도 9월이거든요. 파운드와 영국 국채가 폭락했습니다. 이거 감세한다면 그런 거거든요. 감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감세해서 시장에 국채를 발행해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국채가 발행된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나 이게 그 국채 수익률이, 이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했었거든요. 그때 2022년도 뭐 8월부터 9월 사이에.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영국이 하는 이런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 우리나라의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여기서 자꾸 감세에 대한 것들을 수면 위로 올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율의 움직임이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단기적인 수합 혹은 외환시장에서 단기적인 어떤 그 주입을 통해서, 외환 주입 개입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궤도가 안 좋은 게,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얘가.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게 IMF 때입니다. 이게 환율이 급등했죠. 그랬다가 이 너무나 큰 폭으로 떨어진 것 때문에 일정 부분 추세적으로 내려와요. 이게 IT 버블 때입니다. 환율이 급등하죠. 이 시기에 경기가 수축하니까 수출 금액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안정화되고 나면서 수출 금액이 쭉 늘어나기 시작하면 환율이 쭉 내려와요. 그러다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거든요. 이때 보면 급등합니다, 환율이. 수출 금액이 급락하죠. 그랬다가 수출 금액이 쭉 늘어나면서 환율이 내려와 주죠. 그러다가 환율이 약간 방향성을 잃고 움직이면 살짝 머리를 들었죠, 수출 금액이. 근데 환율이 추세적으로 조금 내려오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 수출 금액이 줄고 오를 때 환율이 올랐다가 내렸다를 반복하죠. 근데 이 패턴이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했냐면 2021년도 1월 달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2022년도 8월까지. 이때가 전 세계 환율이 모두 다 달러 가치 상승에 완전히 나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랬거든요. 유로화까지. 그런데 최근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패턴이 지난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총 수출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통화 가치가 이렇게 되면 이게 내려와 줘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계속. 이게 그래서 구조적으로 과거하고는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정부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리고 일본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일본 잘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일본의 올해 예산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뭔가 지출하는 거예요, 얘가. 그게 정부 전체 예산의 31.5%입니다, 얘가. 그래서 재정 부족한 게 재정 부족 부분으로는 25.6%를 정부 국채 발행 관련해서 쓰는 거고, 요게 그 건설 관련된 채권을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거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20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관련해서 정부 예산이 22.7%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자가 8%예요. 그러니까 이자 주는 데만 8% 해야 되고, 기존에 발행했던 국채 상환하는데 14.5%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2020년도예요. 요게 2021년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자 8%, 기존 거 상환하는데 14, 그래서 22%죠. 조금 전에 22%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근데 여기가 보면 요게 22 비슷하죠? 7, 14 비슷하잖아요. 요게 보시면 23년도 예산인데 22 비슷하죠? 7, 14 비슷하잖아요. 올해는 이자 부담은 아예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자 부담은 표시를 아예 안 했고, 적자 보전 부분이 25.6%고, 뭔가 건설 부분 관련해가지고 부양하려고 5.8%를 추가로 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안 찾아봐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작년보다 국채 발행 비용이 거의 한
10% 가까이 늘어났고요. 이자 부담은 지금 안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자 부담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기 이게 이자 부담, 이자만 부담하는 것, 원금 상하는 거 말고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하는 것만 7%인데 이 일본의 그 기준금리가 다른 국가들의 기준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낮죠, 그죠? 예전에 적자 규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구조 안에 있다가 얘가 지금 플러스로 터닝했잖아요. 정책금리가요. 일본이 0.5, 뭐 1%, 10년 국채는 그렇던가요? 그런데 얘의 금리를 올려버리면 여기서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중이 상당히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함부로 국채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워요. 이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것 때문에 이 정부의 재정 부분에 국채와 관련된 원리금 상환 비중이 커지게 되면 다른 영역이 줄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역이 준 걸 또다시 국채 발행으로 메꿔야 되고 그러면 그 국채 상환 부분하고 이자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이 예산이 붕괴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준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본은 할 수 있는 게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기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환율, 일본이 정부의 어떤 그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 환율을 끌어내리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다른 어떤 엔화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끄집어 내리는 상황을 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채의 수준이 이거 볼까요? 이게 그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각 국가의 보유 규모거든요. 근데 이 보유 규모가 2022년도 그 이전까지 내려가 볼까요? 예, 여기 뭐 2019년도, 2020년도 뭐 요 시기 2019년도 요 시기에 보면 그 중국이 가장 그 전 세계에서 많은 국채를 보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 이후에 중국은 국채 보유 규모가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미 국채 보유 그 수준이.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수준이 그렇게 큰 폭으로 줄질 않고 있어요, 지금. 1조 달러대를 거의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 2023년 12월까지고 요게 지금 현재 5월까지인데 1조 달러 초입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국채 보유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 함부로 국채를 못 줄이고 있는 거예요. 제닛 옐런이나 이런 쪽에서 일본을 방문하거나 이러면서 국채를 시장에다 던지지 못하도록 계속 쥐어짜고 있거든요. 미국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채를 함부로 매도해서 그걸 가지고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정부 당국이나 그 중앙은행, 외환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그래서 국민연금이 들어온 거예요. 국민연금을 하겠다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바꾸겠다고. 그런 여건들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엔화 환율 자체도 그 많은 어떤 엔화가 상당히 많이 빠져서 거기에서 수익률을 많이 내겠다라고 이 통화가치가, 엔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큰 폭으로 다시 절하된 걸 절상되는 형태로 바뀌는 것에서 이익을 많이 보겠다는, 즉 엔화 환율, 그러니까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나 원화 대비 엔화 환율이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와서 엔화 투자에 대한 환차익을 보겠다라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환율 차익을 보고 투자하는 건 좋지 않은 거다. 일본의 주식 자산을 사지 않는 이상은 굳이 그 엔화 투자는 하지 마라. 오히려 달러를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하고 엔화 환율은 단순히 이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 환율이. 그것 때문에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미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경기가 수축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만약 중국이 그걸 떠받치면 좋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이 떨어지게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에서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유럽 쪽에서 약간 좋아지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 두 축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유럽에서 그러면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제가 보기엔 그렇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나 미국이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긴축적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유럽 혼자 완화 쪽으로 터닝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놓고 보면 내년도에 글로벌 경기가 지금 상황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여드렸지만 경기가 수축하면 우리나라 통화 환율은 위로 올라가요. 원달러 환율은. 즉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가정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가정해서 내년도 경기까지 수축하게 되면 이 환율은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이라면 엔화 같은 경우엔 위기 국면에서 환율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여기 코로나 팬데믹 터질 때입니다. 이때가 2019년부터 환율이 쭉 밑으로 내려오죠. 그런데 최근에는 유로화하고 엔화의 움직임이 바뀌었어요. 움직임이 패턴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로화는 추세적으로 내려오는데 여기 엔화 환율이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과정이. 물론 지금은 다시 엮여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환율 보면 유로화 환율은 요게 유로화죠. 이게 유로 환율이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엔화 환율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보면 옆으로 기고 있는데 엔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엔화가 과연 기축 통화의 안전 통화의 성향을 다른 유로화나 달러화가 보이는 것처럼 강력하게 보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물음표입니다. 물론 일본의 엔화가 우리나라 이머징 통화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통화라고 그렇게 환율이 반응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달러나 유로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 통화의 강도가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국면에 경기가 수축할 때 엔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가치 상승의 여력을 누리기보다는 달러보다 가치 상승의 여력이 줄어들게 되면 달러와 엔화 간의 환율은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환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환율은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정부의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은 아니고 우리나라는 정부의 문제인 거고요. 지금 국가 경영하는 정부의 문제인 거고 일본은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정부의 어떤 운영 태도나 국가 운영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면 환율이 일정 부분은 궤도를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축이 이 정부에서는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환율이 부정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 즉 꼬물딱꼬물딱 계속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더 하고 있어요. 그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엔화 환율하고 우리나라 환율하고 말씀드렸는데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이전에도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1200원대 중반으로 다시 내려오거나 1200원대로 내려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할 때 제가 그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일정 부분이 내려오면 매입을 계속 하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거의 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동조를 하고 결과적으로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려와 주지 않는 이상 환율의 방향은 아랫방향으로 세게 내려오지를 못하고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위로 꼬물딱꼬물딱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엔화하고 우리나라 환율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